이른 봄 새벽 산길을 걷던 남자가 발을 헛디뎌 바닥을 굴렀습니다. 이마에선 피가 흘렀고 발목은 팅팅 부어올랐습니다. 숨은 붙어 있었지만 일어날 수가 없었죠. 그때였습니다. 30년 경력의 응급실 간호사 수님이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세상에, 괜찮으세요? 수님은 그때까지만 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그리고 자신이 앞으로 이 남자에게 어떤 도움을 받게 될지 말이죠.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수님 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해발 500m 산자락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 그 마을 맨 끝자락, 소나무 숲 사이로 난 좁은 돌길을 따라가면 작은 돌담집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 집이 바로 오수님 씨의 집이었습니다. 봄이라고는 하나 산골의 봄은 서울보다 한 달이 늦습니다. 처마 끝에 고드름이 아직 녹지 않은 이른 아침, 수님 씨는 어김없이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방 한 칸, 부엌 한 칸, 그리고 조그만 텃밭. 그것이 수님 씨의 전부였습니다. 30년을 서울 성모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남편 먼저 하늘로 보낸 뒤 이 산골로 내려온 지 어느새 7년째였습니다.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텃밭에 나가 고랑을 고르던 중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마을 입구 쪽 산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낮고 끊어지는 듯한 남자의 신음소리였습니다. 가보니 5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남자 하나가 산길 돌계단 아래 쓰러져 있었습니다. 낡은 등산복 차림에 배낭 하나. 발목은 이미 파랗게 부어오른 상태였고 이마에는 긁힌 상처에서 피가 흘러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골절 혹은 심한 염좌 상태였습니다. 30년 응급실 경력의 눈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어딘지는 알고 있어요? 미끄러져서 발이. 말은 할 수 있네요. 다행이야. 내가 도와줄게요. 수님 씨는 남자를 부축해 걸었습니다. 72살 노인의 몸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힘이었습니다. 평생 새벽부터 밭을 갈고 장작을 패온 몸이었으니까요. 집에 들어와 남자의 발목을 살피고 소독약을 꺼내 상처를 닦아내는 수님 씨의 손길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30년 간호사의 손, 수백 명의 상처를 감싸온 그 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민폐를 끼쳐서. 민폐는 무슨,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그냥 지나치면 그게 사람이에요? 발목은 골절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최소 일주일은 움직이면 안 되겠어요. 일주일이요. 걱정되면 병원 가도 되는데 내가 차가 없어요. 면소재지까지는 걸어서 1시간인데 그 발로 걸을 수 있겠어요? 아니요. 못 걷겠습니다. 그럼 하는 수 없네요. 이 집에서 일주일 동안 쉬다 가세요. 마침 안 쓰는 별채가 하나 있으니 편히 쓰시고요. 윤상국이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왔어요. 일주일 동안 신세 좀 지겠습니다. 오수님이에요. 일단 미음 좀 끓여줄게요. 윤상국이라는 남자가 수님 씨의 집 작은 방에 머물게 된 것은 그렇게 해서였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수님 씨는 밥을 해다 주었고 윤상국은 조용히 먹었습니다. 서로의 과거를 캐묻는 법 없이
그저 하루하루가 흘렀습니다. 그런데 윤상국이라는 남자, 무언가 범상치 않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주변 지형을 파악하듯 산 쪽을 바라보는 눈빛. 전화를 받을 때는 반드시 방 밖으로 나가는 행동. 하지만 수님 씨는 묻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물어보지 않아야 할 것들도 있다는 걸 나이가 가르쳐 줬으니까요. 오후의 햇살이 부드럽게 텃밭을 비추는 그 시간에 수님 씨의 낡은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재현이었습니다. 3주 만에 전화였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잘 계셨죠? 그래, 잘 있다. 밥은 먹었고? 네, 어머니. 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어머니, 이제 서울 올라오시는 게 어떻겠어요?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혼자 그 산골에 계시는 게 저도 걱정이 되고 나는 괜찮다. 여기가 좋아. 저희 집에 방이 있잖아요. 어머니 방으로 꾸며놨어요. 미선이도 같이 모시고 싶다고 하고요. 미선이. 며느리 한미선의 이름을 아들 입에서 듣는 순간 수님 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미선이가 같이 모시고 싶다고 했다는 말. 그 말이 어딘가 어색하게 귀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수님 씨는 그냥 넘겼습니다. 그래도 나는 여기가. 어머니, 사실은요. 어머니가 걱정되기도 하지만 어머니 건강검진도 좀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이번에 올라오시면서 큰 병원 한번 가보시죠. 비용은 제가 다 낼게요. 건강검진. 그 말에 수님 씨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솔직히 요 며칠 무릎이 전보다 많이 시리고 숨이 조금 찰 때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나이이니까 하면서 혼자 버텨왔지만 이젠 무리일지 몰랐습니다. 그래, 알겠다. 한번 올라가 볼게. 잘 생각하셨어요, 어머니. 이번 주 토요일에 제가 내려갈게요. 그렇게 해서 수님 씨는 7년 만에 산골 집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 전화 한 통이 얼마나 무서운 계획의 시작이었는지 그때의 수님 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재현이가 몰고 온 흰 SUV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차 안에서 재현은 내내 싱글벙글했습니다. 오는 길에 수님 씨가 좋아하는 순두부찌개 집에도 들렸습니다. 아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수님 씨는 괜히 왔나 싶은 마음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에 도착하자마자 상황은 달랐습니다. 미선이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환한 미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미소가 어딘가 달라 보였습니다.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깨끗하게 꾸며진 방이었습니다. 새 이불, 새 커튼.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창문에 방범창이 달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여는 건 아예 불가능하고 바깥에서 뜯어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지만 수님 씨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며칠 동안 미선이는 눈에 띄게 상냥했습니다. 밥을 챙겨주고 차를 끓여줬습니다. 낡은 핸드폰은 수리를 맡겨주겠다며 가져갔고 수리가 안 되면 아예 새로 사주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수님 씨에게 이상한 서류들을 들이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거요. 아파트 청약 서류인데요. 어머니 명의로 하면 더 유리한 게 있대요. 여기 한 번만 도장 찍어주시면 돼요. 이게 뭔데? 설명하면 복잡한데 그냥 어머니는 도장만 찍으시면 된다니까요. 재현 씨도 다 알아봤어요. 위임장. 수님 씨가 눈을 가늘게 뜨며 서류를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30년 간호사 생활을 하며 익힌 습관. 어떤 서류든 사인하기 전에
꼼꼼히 읽는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류에 적힌 내용은 아파트 청약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었습니다.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에 있는 순임씨 명의 토지 3,200평의 매매에 관한 정권 위임장, 그리고 예금 인출에 관한 포괄적 위임장. 서류 속 내용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순임씨는 놀라서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이게 청약 서류가 아닌데. 어머니, 이것저것 다 엉켜 있어서요. 법무사 아저씨가 이렇게 해야 한다고 했어요. 나는 이 도장 못 찍어. 이건 내 땅이랑 내 통장을 전부 남한테 넘기는 거잖아. 어머니가 잘 모르시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재현 씨한테 물어보세요. 그날 밤 재현이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세 식구가 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재현이는 서류를 보더니 어머니 앞에 다시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그냥 찍어주세요. 저희 재정이 좀 어렵거든요. 어머니 땅이 묶여 있으면 처분도 못하고 차라리 현금화해서 투자하는 게 낫다고요. 재현아, 그 땅은 내 아버지가 죽기 전에 내 이름으로 해둔 거야. 노후를 위해서 나는 그 땅 못 팔아. 어머니, 됐어요, 여보. 어머니가 피곤하신가 봐요. 그날 밤부터였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진 것이 미선이의 상냥함이 사라졌습니다. 밥을 챙겨주는 것도 줄었고 순임 씨가 방에서 나오면 무언가 못마땅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순임 씨는 우연히 끔찍한 대화를 듣고 말았습니다. 그냥 서류 가지고 요양원 갔다 오면 돼. 거기서 사인만 받으면 되잖아. 어차피 인지 기능 검사 결과지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도 어머니가 건강하신데. 당신 또 흔들리는 거야? 그 땅이랑 예금 합치면 4억이 넘어. 4억. 그냥 요양원 갔다가 거기서 여생 보내시면 아무 문제 없다고. 요새 좋은 데 많더라. 1년에 2천만 원짜리도 있던데. 우리가 그거 내드리면 되잖아. 사업, 요양원, 그리고 인지 기능 검사 결과지. 순임 씨는 그 자리에서 손을 벽에 짚어야 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30년 응급실에서도 이런 식으로 무너진 적이 없었는데 자기 몸속 장기가 갑자기 한꺼번에 무거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임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다 새벽 2시가 됐고 새벽 3시가 됐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30년 응급실 간호사의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감정보다 먼저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상황을 파악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나눠야 합니다. 먼저 방 안에 있는 자기 짐을 확인했습니다. 지갑, 통장, 도장. 다행히 미선이가 아직 통장과 도장을 빼앗아 가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언제 그 손이 뻗어올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 창문을 살펴봤습니다. 방범창이 있었지만 잘 보니 나사 3개로 고정된 구조였습니다. 순임 씨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머리핀으로 나사를 돌려보니 3개 중 2개가 풀렸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너무 꽉 조여 있었지만 그래도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뜻밖의 구원자가 나타났습니다. 22살짜리 손자 민준이었습니다. 할머니, 주무세요? 아니, 들어오너라. 할머니, 저 어제 엄마 아빠 얘기 들었어요. 죄송해요. 할머니, 저는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민준아, 울지 마라. 내 잘못이 아니야. 할머니 어떡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해요? 너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냐? 뭐든지요. 이 번호로 문자 하나 보내줘.
메모지에 적어 놓을게. 수님은 메모지에 번호를 적고 그 옆에 글을 썼습니다. 봄에 당신 발목 고쳐준 사람입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요. 알겠어요. 할머니. 그리고 할머니, 이거 용돈 모아둔 거예요. 3만 원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가져가세요. 고맙다, 민준아. 정말 너무 고마워. 수님은 손자의 손을 붙잡고 한참이나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자는 말없이 수님을 안으며 그저 죄송해요. 할머니하고 울었습니다. 그러더니 할머니가 나 어릴 때 된장찌개 해준 거 맛있었어요. 놀러 가면 수박 썰어주신 것도 좋았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린 손자가 부모의 죄를 대신 짊어지려는 듯 그렇게 한참 동안 수님을 위로했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 손자의 핸드폰으로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수님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최대한 상세하게 알렸습니다. 아들 내외가 들을까 전화 통화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자는 수님의 이야기에 분개했습니다. 도와주겠다고 답을 보내더니 오늘 밤 창문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겠다는 답을 보내왔습니다. 그날 밤 12시 미선과 재현이 잠든 것을 확인한 수님 씨가 방에서 일어났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며 짐을 쌌습니다. 낡은 비닐봉지에 통장, 도장, 약통을 하나씩 넣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사진 한 장도 넣었습니다. 방범창의 마지막 나사는 손가락으로 돌리자 겨우 풀렸습니다.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수님 씨가 숨을 참고 기다렸습니다. 안방에서 아무 소리가 없었습니다. 창문을 밀었습니다. 2층 높이였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까마득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하늘에선 어느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수님 씨는 시트를 묶어 창에 걸쳤습니다. 비닐봉지를 먼저 창밖으로 내리고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신 뒤 시트를 잡고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미끄러웠습니다. 빗물 때문에. 하지만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놓으면 끝이었습니다. 팔 근육이 끊어질 것처럼 당겼고 어깨에서 무언가 삐끗하는 느낌이 났습니다. 눈을 질끈 감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땅에 발이 닿는 순간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습니다. 복부에 충격이 왔고 숨이 한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질 듯 거친 빗줄기가 쏟아지는 새벽이었습니다. 진흙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로 수님 씨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 빗소리가 어딘가 오래전에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던 날 밤에도 이렇게 비가 왔었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지요? 일어섰습니다. 비닐봉지를 집어들고 어둠 속에서 후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걸었습니다. 후문 골목, 가로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 우산도 없이 서 있는 남자 하나, 윤상국이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아요. 차 세워뒀습니다. 일단 타시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건 타고 나서 얘기하죠. 지금은 이 자리에서 벗어나는 게 먼저입니다. 윤상국의 차는 서울 마포구 쪽으로 달렸습니다. 오수님 씨의 언니 오점순 씨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어떻게 내 언니 주소를 알았어요? 민준 씨가 문자로 알려줬습니다. 할머니 부탁이라고 하더군요. 보통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예감이 맞았네요. 한때 나라를 위해 일했다.
그렇게만 알고 넘어가 주십시오. 수님은 더는 그의 정체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그것으로 충분하지 상대의 정체까지 캐물을 이유는 없었으니까요. 수님에게 그는 그저 고맙고 또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마포구 언니 집 앞에 차가 섰습니다. 새벽 2시 초인종을 누르자 잠이 덜 깬 점순 씨가 문을 열었다가 동생의 얼굴을 보고 문을 확 잡아당겼습니다. 순임아, 이게 무슨 꼴이야? 어쩌다 이렇게 됐어? 언니, 나 며칠만 있어도 돼? 마음대로 있어. 들어와. 점순 씨 집 작은 방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언니가 끓여준 따뜻한 보리차를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손이 아직도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윤상국은 들어오지 않고 현관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쉬세요. 내일 아침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절대로 은행에 가시면 안 됩니다. 통장 관련 움직임이 있으면 상대편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오 선생님, 싸움이 될 겁니다. 오랫동안 각오되셨습니까? 내가 죽기 전에 뿌린 대로 거두게는 해야죠. 아들이든 며느리든. 그 눈빛에서 윤상국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님 씨는 이제 이 싸움이 어떻게 될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지 못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윤상국이라는 남자가 가진 힘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리고 며느리 미선이 버려놓은 계획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재현이와 미선이가 잠에서 깨어나 어머니 방으로 갔을 때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침대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옷장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없어. 뭐? 어디 가신 거야? 문은 잠겨 있는데 잠깐 이 나이에 창문으로 나가셨다고? 미선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단순한 당황이 아니었습니다. 계획이 틀어졌다는 공포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선이는 이미 요양원 측과 이야기를 맞춰두었습니다. 어머니를 데려가기로 한 날짜가 이틀 후였으니까요. 그날 어머니 서명을 받아 토지 매매와 예금 인출을 처리하고 요양원에 입소시킨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머니는 없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핸드폰에 전화해봐. 핸드폰 우리가 뺏었잖아요. 까먹었어요? 일단 실종 신고부터 해요. 그게 오히려 더 좋아. 어머니가 치매 증상이 있다고 신고하면 경찰이 찾아줄 거고, 그러면 병원에서 인지 검사 다시 받게 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서류랑 맞춰지면. 미선아, 잠깐 민준이한테 물어봐야겠다. 어제 녀석이 어머니 방에 들어갔거든. 민준이? 걔가 무슨... 민준아, 너 할머니 어디 가셨는지 알아? 몰라요. 민준아, 너 어제 할머니 방에 들어갔었다면서. 그냥 안녕히 주무시라고 인사드리러 간 거예요. 민준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미선은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어머니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그 무렵 수님 씨는 윤상국과 함께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청명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윤상국이 미리 연락해둔 변호사 김도연이 그 앞에 서류들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보수님 어르신,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정리하면 며느리 한미선 씨가 허위 위임장으로 재산을 가로채려 했고, 허위 인지 기능 검사 서류를 통해 어르신을 강제 입소시키려 한 정황이 있는 거죠. 네, 그 서류가 아직 그 집에 있다면 우리한테 매우 유리합니다. 다만 어르신이 직접 가져오실 수는 없으니까요.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해 두었습니다.
윤상국은 확신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근심과 걱정으로 똘똘 뭉쳐있던 수님은 그제야 조금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는 사실에, 그리고 산골 마을에서 다친 그를 돕는데 한치의 주저함도 없었다는 사실이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언니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수님 씨가 드디어 물었습니다. 혹시 이젠 말해줄 수 있어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국가정보원에서 25년 일했습니다. 정보 분석 쪽이었어요. 퇴직한 지는 4년 됐습니다. 그러면 그날 인제산에서는 왜? 숨어 지내야 할 사정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다만 오 선생님이 저를 살려주셨을 때 저는 인생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미음 한 그릇 그려주실 때 처음으로 사람 냄새를 맡았어요.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세상에서 가장 외로울 때 받는 밥 한 그릇은 대단한 겁니다. 오 선생님, 저는 그 빚을 갚고 싶었습니다. 수님 씨는 그 말에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상국의 이력은 이 싸움에서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25년간 정보 분석을 해온 그는 며느리 한미선이라는 여자를 이틀 만에 완전히 파악했습니다. 한미선, 전직 보험 설계사. 그녀는 그전에는 다른 노인 2명의 재산 관련 서류를 위조하다가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처벌받지는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이름이었습니다. 재현을 만나기 전 이미 한 번 이혼 경력도 있었습니다. 전 남편 측의 진술에 따르면 시아버지 재산을 노리다가 들통나 이혼당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몰랐던 수님은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충격이었어요. 이 여성, 처음부터 계획하고 어르신 아들과 결혼한 겁니다. 어르신 명의 토지와 예금 규모를 결혼 전에 이미 파악하고 있었어요. 아마 지금쯤 어르신 이름으로 된 중등도, 인지 저하 진단 결과도 만들어냈을 겁니다. 의료 문서 위조로 형사 사건이 되는 겁니다. 흐릿한 안개 속을 걷다 이제 시야가 트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수님 씨는 착잡한 기분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그녀에게 돌아가는 길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재현이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수님의 친구 정숙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작은 체구에 반듯한 자세를 한 그녀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머니 친구 이정숙이라고 해요. 수님이가 아들 집에 올라왔다는 얘기를 듣고 왔어요. 이정숙 씨는 수님 씨의 3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수님 씨와 함께 성모병원 응급실에서 일했던 간호사 선배였습니다. 그녀는 도와달라는 윤상국과 수님의 전화에 기꺼이 비밀작전에 참여한 것입니다. 아, 이걸 어쩌죠? 어머니는 지금 안 계시는데. 언제 돌아오는지 전화 좀 해줄래요? 내가 핸드폰이 고장이 나서요. 그게 지금 저희도 연락이 잘 안 돼서. 어쩌나 나는 오늘 저녁에 시골에 내려가야 돼서 시간이 없는데 미안한데 내가 여기서 좀 기다렸다 가도 될까요? 그러세요. 그럼. 정숙은 거실에 앉아 집안 곳곳을 살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찾아 이곳에서 가지고 나가야 했죠. 아들 재현은 차를 한 잔 내어주었어요. 그녀는 병원에서 있었던 옛날 이야기를 하며 아들의 주의를 분산시켰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한 후 자연스럽게 방향을 틀어 아들 부부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안은 엉망이었습니다. 옷과 서류가 침대 위에 난잡하게 섞여 있었어요. 정숙은 빠르게 서류를 훑어봤어요. 그리고 수님이 말한 그 서류를 손에 넣은 순간 갑자기 등 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어르신,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어머, 이 사진 언제 찍은 거예요? 스님이 젊을 때 생각이 나서 나도 모르게 이쪽으로 걸음을 했네요. 미안해요. 그녀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며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수님과 아들 부부 그리고 손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재현은 어머니의 사진을 보며 일말의 죄책감을 느꼈는지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천천히 사진 앞으로 다가간 그때 정숙은 서류를 빠르게 옷 속에 숨겼어요. 그러게요. 정말 옛날이네요. 이땐 우리 엄마 얼굴에 주름도 없었네. 착잡한 그의 얼굴을 뒤로하고 정숙이 방을 나섰습니다. 마저 차를 다 마시고 수님에게 다녀갔다는 말을 전해달라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길, 그녀는 봉투 안에 든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하나는 위임장, 하나는 인지 기능 검사 결과지. 2장 모두 오수님 씨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2장 모두 가짜였습니다. 서류를 받은 수님은 언니와 함께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서류를 받아든 김도연 변호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건 완벽한 증거입니다. 의료 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그리고 재산 편취 미수. 동시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수사는 빠르면 2달, 재판은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한 가지 더 확인하실 것이 있습니다. 뭔데요? 어르신명의 예금 계좌입니다. 지금 당장 은행에 가셔서 비밀번호를 바꾸시고 인출 제한을 걸어두셔야 합니다. 혹시 미선 씨가 이미 움직이고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바로 확인할게요. 수님 씨는 바로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죠. 네, 어르신. 어제 출금되었습니다. 계좌에서 돈이 3천만 원이나 인출되어 있었어요. 은행 직원은 현금 인출기에서 빼간 거라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위임장 없이도 어르신 통장에서 돈을 빼간 겁니다. 이건 절도입니다. 지금 당장 고소장에 이 내용도 추가합니다. 그날 저녁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피고소인 한미선, 박재현. 혐의 의료 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재산 편취 미수, 절도. 고소장이 접수된 날 밤 수님 씨는 언니 집 작은 방에 앉아서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님아, 밥 먹어. 언니, 나 어쩌면 아들을 잃는 거잖아. 이렇게 하면 수님아, 내가 틀리지 않았어. 나도 아이들 때문에 속 많이 썩었어. 그때마다 용서해주고 용서해줬는데 변하는 게 없더라. 너 잘하고 있는 거 맞아. 아무리 엄마라도 다 참아줄 순 없는 거야. 수님은 언니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아들을 잃는 것 같은 아픔이 가슴을 저몄어요. 할 수만 있다면 어린 시절로 돌아가 언니와 함께 계곡 물에 발을 담그고 소녀처럼 뛰어놀고 싶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다음 날 경찰에서 박재영과 한미선에게 출석 요구서가 나갔습니다. 2사람이 이를 받아든 순간 재현이가 무너졌습니다. 재현은 사실 처음부터 이 모든 계획을 주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선이가 짜온 계획에 질질 끌려다니다가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미선아, 나는 못하겠어. 어머니가 고소까지 했잖아.
우리가 잘못한 거잖아. 지금 그 소리 해요? 여보, 이제 와서? 나는 처음부터 싫었어. 어머니한테 이렇게 하는 거. 당신이 하자고 해서 따라간 거잖아. 그래서 지금 저한테 책임 떠넘기는 거예요? 두 사람은 한참을 다퉜습니다. 누가 먼저인지, 누가 계획했는지 그런 사소한 것들로 물고 늘어지다 지쳐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재현은 어머니가 있을 만한 곳에 전화를 돌렸습니다. 이모와 사이가 좋았던 것을 떠올리며 이모에게 전화를 걸었고 다행히 엄마와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재현아, 네, 네가 잘못한 거 맞아. 그냥 미선이한테 끌려다녔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건 아니야. 어머니,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야. 나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 하지만 지금 당장 어머니 편 들어준다고 해서 바로 용서는 못해. 시간이 필요해, 나도. 그런데 미선이라는 여자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고소를 당하고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위험한 수를 뒀습니다. 일주일 후 수님 씨에게 내용 증명이 날아왔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미선이가 수님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소장 안에는 수님 씨가 치매 증상이 있어서 허위 신고를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짜인지 기능 검사 서류를 원본으로 만들려는 시도였습니다. 그 서류와 함께 미선이는 사설 의원 의사 한 명을 포섭했습니다. 돈을 주고 수님 씨의 인지 기능이 저하되었다는 진단서를 새로 만들려 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수님 씨는 순간 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내가 직접 가서 그 의원 앞에서 정신이 멀쩡하다는 걸 증명할게요. 그리고 녹음도 해올게요. 다음 날 수님 씨와 김도연 변호사가 그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사는 처음에는 미선이 시킨 대로 진단서를 작성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앉은 노인이 너무나 또렷한 눈으로, 너무나 정확한 언어로 자기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응급실 간호사의 언어, 의학 용어를 정확히 쓰고 날짜와 시각을 빠짐없이 기억하고 법적 절차의 흐름을 막힘없이 설명하는 72세 노인 앞에서 그 의사는 결국 손을 들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법원 앞 은행나무들이 짙은 그늘을 들이우는 아침,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수님 씨가 김도연 변호사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검은 재킷에 흰 블라우스, 흰 머리를 단정히 올린 수님 씨의 얼굴은 무표정했습니다. 하지만 양 어깨는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30년 응급실 새벽을 버텨온 그 어깨였습니다.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 안에서 미선이와 재현이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현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미선은 정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이었습니다. 그런데 공판 중반부에 미선으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증인석에 민준이가 앉았습니다. 22살. 얼굴이 창백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박민준 씨, 당시 할머니 방에 들어가신 적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때 오수님 씨의 상태가 어떠셨나요? 할머니는 완전히 정상이셨습니다. 저한테 상황을 설명하시고 도움을 부탁하시고 연락처를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할머니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혹시 당시 부모님이 할머니를 어떻게 할 계획이었는지 알고 계셨나요?
요양원에 보낸다는 얘기를 엄마 아빠가 하는 걸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할머니 이름으로 된 서류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요. 저는 그때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를 도왔습니다. 이 자식이 민준의 증언은 핵심을 찔렀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반박에 나섰지만 22살 청년의 진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미선은 악을 지르며 거짓말이라고 욕을 해댔지만 그녀의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재판은 수님 씨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미선이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두 번째 공판 날이었습니다. 미선 측 변호사가 법정에 새로운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이름은 최정훈, 40대 남자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가 오수님 씨의 전 직장 성모병원 동료였습니다. 미선이 어딘가에서 그를 찾아내어 돈을 주고 거짓 증언을 시키려 한 것이었습니다. 증언 내용은 수님 씨가 병원에 다닐 때부터 기억력 이상 증세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성모병원에서 오수님 씨와 같은 층에서 근무했습니다. 당시에도 가끔 엉뚱한 말씀을 하시거나 일이 끝난 후 물건을 어디 뒀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도연 변호사가 반대 신문에 나섰습니다. 최정훈 씨, 오수님 씨와 같은 층에서 근무하셨다고요? 정확히 몇 년도예요? 2003년부터 2005년까지입니다. 그런데 오수님 씨 재직 기록을 보면 2003년에서 2005년 사이에 오수님 씨는 중환자실 수간호사 직책이었습니다. 중환자실은 해당 층과 다른 층입니다. 함께 근무하셨다는 게 맞습니까? 그게 가끔 교대를 했었습니다. 수간호사가 다른 층 교대를요? 그런 규정이 당시 병원에 있었습니까? 지금 제 손에 당시 인사 기록이 있는데요. 다음은 이정숙 씨의 차례였습니다. 반박 증인으로 나선 이정숙 씨는 수님 씨와 30년을 함께 일한 실제 동료였습니다. 오수님 씨는 제가 아는 간호사 중에 가장 정확한 사람이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약품 용량을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고 퇴직한 날까지 환자 차트를 손으로 쓰고 검토할 정도였어요. 그런 사람이인지 기능이 저하되었다고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도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판결이 나온 것은 그로부터 2달 후였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법원 앞 은행나무들이 노랗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한미선, 사문서 위조 및 의료문서 위조, 절도 혐의 유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박재현 공모 혐의 유죄, 벌금 2천만 원 및 사회봉사 명령 300시간. 판결이 낭독되는 동안 수님 씨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판결 직후 법원 앞 계단에서 재현이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재현아, 너는 이제 어쩔 거냐? 어머니한테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용서는 쉽게 말하는 게 아니야. 너는 내가 한 일이 뭔지 알지? 알아요. 그러면 먼저 반성해라. 용서는 그 다음이야. 어미는 어디 안 간다. 미선은 그날 이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을 나갔다는 소식이 들렸고 한 달 후 이혼 서류를 받아보았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된 초겨울이었습니다. 수님 씨는 언니 집을 떠나 강원도 산골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그 텃밭으로, 그 돌담집으로. 그런데 떠나기 이틀 전 법무법인 청명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니 윤상국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낯선 중년 남성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남자였습니다. 어르신,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은 법무법인 대한의 이준석 변호사입니다. 수님은 고개를 돌려 맞은편에 앉는 남자를 보았습니다. 초로의 변호사는 인자한 미소를 띤 채 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수님 어르신. 저는 고 윤태준 선생님의 유언 집행인입니다. 고 윤태준이요? 그게 누구예요?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윤상국 씨가 먼저 말씀하시겠다고 해서요. 윤태준, 그분은 제 형님입니다.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평생 혼자 사신 분인데 형님께선 늘 사람이 제일 귀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형님은 생전에 재산을 물려줄 사람을 오래 찾으셨어요. 그리고 그 조건이 딱 하나였습니다. 아무 대가 없이 낯선 사람에게 진심을 베푸는 사람. 저한테 그 사람을 찾아보라고 하셨고, 저는 형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산골에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수님은 제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고 윤태준 선생님의 유언에 따라 오수님 어르신께 서울 강남구 소재 토지 및 건물 2필지, 그리고 금융 자산 1억 3천만 원을 상속합니다. 총 가액은 시가로 약 40억 원 상당입니다. 모두 어르신께 돌아가게 될 예정이고요. 저한테요? 수님은 이 이야기가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친 사람을 돕는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돌아오는 대가가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웠어요. 수님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겨 한참 만에 말을 이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었어요? 평생 공직에 계셨습니다. 지방법원 판사를 오래 하셨고, 퇴직 후에는 산골에서 혼자 지내셨어요. 선생님이 사셨던 인제 그 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평생 공직에서 사람을 도우셨겠구나. 그리고 그 뜻을 이제 내가 이어받는구나. 수님은 그런 생각을 하며 한 방울 눈물을 떨궜습니다. 상속이 완료된 것은 이듬해 봄이었습니다. 강원도 산골 마을에도 봄이 찾아온 날이었습니다. 처마 끝 고드름이 녹아 뚝뚝 떨어지고 텃밭 언저리에 파릇한 새싹이 고개를 내밀기 시작하는 아침. 오수님 씨는 텃밭에 쪼그리고 앉아 호미를 들고 있었습니다.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달라진 것이 있었지만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이 이 사람의 방식이었습니다. 마당에 낯선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민준이었습니다. 대학 본방학을 맞아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왔냐? 밥은 먹었어? 왜 할머니는 항상 밥부터 물어봐요? 사람이 배가 부른 게 우선이지. 민준이 가져온 커다란 상자 안에는 과자와 음료수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봉투 하나. 할머니, 이거요. 제가 쓴 거예요. 봉투 안에는 손으로 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진심이 배어 있는 글씨였습니다. 수님 씨가 천천히 읽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앞으로 할머니 같은 어른이 되고 싶어요. 아무 데가 없이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 그게 제 꿈이에요. 수님 씨는 편지를 접어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그 오후 윤상국이 올라왔습니다. 손에 작은 보따리를 들고 씨앗입니다. 봄에 심으면 좋다고 해서 토마토, 상추, 고추, 오이. 선생님 텃밭에 심으시면 여름에 넉넉히 드실 수 있을 겁니다. 고마워요. 진짜로. 그의 여름 오수님 씨의 텃밭에는 탐스러운 토마토가 빨갛게 익었습니다.
상추는 먹어도 자라났고 고추는 가을까지 열렸습니다. 이웃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도 남았습니다. 재현이가 처음 내려온 것은 그의 여름 끝 무렵이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밭두렁에 어머니가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말없이 다가와 그 옆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 도울 거 있어요? 이 고랑 좀 고르거라. 긴 침묵 속에서 모자는 나란히 고랑을 팠습니다. 용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흙을 함께 만지는 것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산골의 바람은 서울의 것보다 조금 더 차고 조금 더 깨끗했습니다. 오수님 씨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 바람을 맞았습니다. 평생 남 뒤에서 남을 살리면서 살아온 72살 여자. 배신도 당하고 쫓겨나기도 했지만 결국 뿌린 대로 거뒀습니다. 진심은 진심으로 돌아왔고 악은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돈보다 귀한 것은 사람의 진심이다. 그것은 이 이야기가 가르쳐주는 한 줄의 진리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오수님 씨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세상이 각박하다고들 하지요. 자식한테도 배신당하는 세상이라고. 하지만 이 이야기가 오늘 저희한테 가르쳐 준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진심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수님 씨가 봄날 쓰러진 낯선 남자에게 미음 한 그릇을 건넨 것. 그것이 씨앗이 되어 결국 인생 최대의 위기에서 그를 구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지요. 악은 교묘하고 집요합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스스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이 악의 숙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심은 묵묵합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크게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힘은 어떤 악보다도 깊고 오래갑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를 위해 조용히 진심을 다하고 계신 분들께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